안녕하십니까. 1월 28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5170포인트, 코스닥은 1133포인트 종가를 기록했고요. 오늘도 여전히 종가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그리고 세미나에서 항상 이야기했다시피 코스피는 5000포인트를 그냥 갈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해제하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는 7000포인트도 가능하다. 그렇게 작년부터 꾸준히 이야기를 했고요. 그의 기저에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반도체 시장이 좋다. 기업들의 실적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정부는 그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내고 있습니다. 그 회의에서 코스닥 3000을 가게끔 하는 정책을 내자 이런 이야기도 나와서 이번 주에는 코스닥이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 정부는 부동산의 유동성 자금을 증시로 흐르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10월 15일 대책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었던 점, 서울 전 지역 그리고 경기도 지역 12구역을 묶음으로써 이 자금들이 부동산으로 가지 못하고 증시로 흘러 들어오게 만드는 이러한 정책들이 결국은 지금의 현재의 모습을 만들고 있다. 그런데 또한 저번 주죠. 1월 21일 신년 기자회견이 대통령이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번에 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5월 9일 날 끝나는 그 유예 기간이 끝나는데 이 부분을 연장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현재 정부는 가지고 있다. 현재 정부가 아니고요. 흔히 말하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24일 날 X 계정, 예전에 트위터 계정이죠. 여기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이후로 유예를 하는 것들은 없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국무회의 때도 부동산에 대한 단호한 대책을 강구해라. 그리고 부동산 거품을 빼야 한다. 그리고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거는 이제 그 X 계정에서 이야기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전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만 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대책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갑자기 신문에 대책을 나오면서 이게 뭐지라고 해서 반응을 했다면 지금은 어떤 형식이냐면 국무회의 때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트위터에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방향을 한쪽으로 쭉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흔히 말하는 그 직영부 그리고 국토부 그리고 국세청부터 해서 모두가 있는 국무회의 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장관들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그에 집중되게 지금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을 내고 있다. 코스닥이 올라가는 것도 그와 마찬가지고요. 코스피가 올라가는 것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처음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한시적으로 유예를 하고 완화를 했습니다. 그 고가 주택을 6억에서 9억으로 올린 시점이 이명박 정부 때죠.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는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위해서 아예 폐지를 합니다. 그게 다시 문재인 정부 때 부활을 했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유예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이재명 정부는 이걸 다시 부활하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부동산의 자금이 예전 같은 경우는 잘 안 묶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잘 묶이고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재명 정부가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1년을 채우지 않았죠. 그렇게 된다면 아직 4년 동안에 이 사람들이 보유세를 계속 내면서 버틸 수 있느냐? 버틸 수는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현재 정부가 다시 연장이 돼서 다시 5년을 한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10년을 버티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을 5년, 10년 정도를 갖고 있을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보유세를 물면서 버틸 수 있는 현금 여력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도 약간은 현재 정부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아니면 집을 팔려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은 이 사람들이 월세 수입이 높기 때문에 이걸 다 팔았을 때 양도세를 흔히 말하는 내는 거죠. 그런데 갖고 있을 때 월세 수입이 높다면 그리고
전세로 받아서 은행에 넣었는데 은행의 그 예금 금리가 높다면 버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월세라는 부분들 그리고 금리라는 예금 금리라는 부분을 낮춰야지만 결국은 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아서 팔게 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제가 볼 때는 미미할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부분도 향후 정책에서 나온다면 부동산에 있는 자금들 어마어마한 그 큰 흔히 말하는 우리의 투자에서 봤을 때 부동산 주식 채권을 봤을 때 이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주식으로 쏠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세미나 때도 이야기했다시피 5,000포인트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또 우리나라 주식이 오르는데 가장 지금 현재 핫한 게 뭡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입니다.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포인트가 8,117포인트입니다. 이게 주봉 차트인데요. 지금 현재도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봉 차트도 오르고 있고, 그리고 일봉 차트도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작년 그 트럼프의 관세 전쟁을 4월 달에 했죠. 하고 나서 이때 당시에 3,500까지 떨어졌는데 지금은 거의 2배 이상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반도체를 가장 많이 쓰는 데가 어딥니까? 오픈 AI입니다. 그리고 이런 AI 기업들, 엔트로픽, 그리고, 그리고 또 구글 제미나이, 그리고 메타, 이런 업체들이 가장 반도체 수요가 높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오픈 AI가 가장 선두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항상 우리가 이야기 듣던 게 뭡니까? 여기서 보면 2024년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2025년도에도 그 AI 버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 오픈 AI 이야기가 꾸준히 나옵니다. 흔히 말하는 투자 대비해서 매출이나 수익이 작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도 나왔던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3, 4월 달입니다. 그런데 이때 트럼프가 카타르, 사우디를 방문하면서 카타르나 사우디에서 1,500조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정도의 금액을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있었던 게 언제였냐면 6월 달에 메타가 초지능 연구소를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1조가 넘는 연봉을 준다고 하면서 알렉산더 왕을 데리고 오죠. 그리고 또다시 언제 생겼냐? 그리고 9월, 10월 달에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투자를 하게 되죠. 흔히 말하는 그 순환 출자 구조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뱅크도 12월까지 투자를 마무리하게 되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왔던 이런 추세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들은 결국은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계속 투자를 이어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오픈 AI가 더 이상 투자를 받을 곳이나 그리고 더 이상 투자 받을 금액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가 중요하냐면 이 돈을 더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오픈 AI는 이걸 상장을 통해서 개인들의 자금을 끌어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픈 AI가 한 1,000조 원 정도 된다고 하면 10% 정도 IPO를 통해서 자금을 모집하기 때문에 한 100조 정도를 모집하겠죠. 개인들의 자금. 그러면 이 자금이 마지막 되고 나서 내년에는 그러면 어떡할 거냐. 이 자금 같은 거 데이터 센터를 짓고 나서 또 수익을 메타나 아니면 구글처럼 광고 수입을 통해서 이걸 버틸 수 있느냐. 이건 조금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버틴다고 해도 내년 중반까지는 버티기 힘들다라고 본다면 오픈 AI의 문제는 터질 것이다. 그러면 이때가 제가 볼 때는 AI 버블이 점점 끝나는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고 꾸준히 가고 있다.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라감에 따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신고점을 계속 찍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은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기세가 꾸준하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계속 가져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금 현재 1온수당 금이 5,25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어제 트럼프의 약달러 발언 이후에 금가격이 급등했는데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쿠데타 뉴스가 이야기 나왔죠. 장유사가 실각됐다고 제가
네이버 카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뭔가를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래서 아마 장유사를 군부의 2인자이기 때문에 아마 실각을 시키려고 뉴스를 만든 것 같고요. 이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가 그 금과 은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2000년대 이후로 투자를 하면서 원자재 슈퍼 사이클이 3번 정도 왔습니다. 언제였냐면 이때 이 화살표는 이제 떨어진 시점이고요. 여기가 보면 2005년, 6년, 7년도에 원자재 사이클이 왔는데, 이때는 그 조선 철강주가 좋았기 때문에 이런 원자재, 비철 금속 쪽으로 많이 왔고요. 그 다음에 왔던 시점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1년, 12년 이때 한 번 더 왔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원자재 슈퍼 사이클에서 금과 은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번 달만 하더라도 이게 월봉 차트인데, 이번 달 금은 2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금이 2012년 고점을 찍고 나서 11년, 12년 고점을 찍고 나서 다시 고점까지 오는데 거의 10년이 걸립니다. 지금 현재 이 사이클, 이 그래프를 보십시오.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죠. 만약에 금이 다시 사람들의 시선에서 멀어진다, 관심이 없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5,000달러, 6,000달러 찍고 나서 이 가격을 보는데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영원한 건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잖아요. 영원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도 영원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은 더 사서 뭔가를 보유한다. 한국은행이 2010년, 11년도에 금을 190톤 가량 샀어요. 그래서 이걸 처음에는 90% 가까이 마이너스, 1조 원 가량 마이너스였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안 사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볼 때도 이 금에 대한 투자는 지금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1월 8일 세미나 때 은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때 1온수당 68달러였는데 지금 114달러까지 갔습니다. 저는 한 120달러까지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 달만 해도 61% 정도 올랐죠. 근데 은도 마찬가지예요. 2011년 최고치가 48달러였는데 이걸 다시 찍는데 얼마입니까? 2011년이니까 2026년이니까 15년, 14년, 15년 걸렸습니다. 이 아주 기나긴 20달러에 대해서 아주 기나긴 시간 동안 머물러 있다가 최근 3, 4개월 동안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지켜본다면, 그래서 아주 한 20, 30년 아주 투자를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은 투자를 잘 안 하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은은 이렇게 바닥이라고 사모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1월달에 추천드렸던 거는 은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높고요. AI 반도체, 그리고 AI 산업, 인프라 이런 것 하게 된다면 전도율이 가장 좋은 은에 대한 수요가 높다. 그런데 은은 금강이 없습니다. 텅스턴이나 구리나 이런 걸 강산에서 뽑아낼 때 부수적으로 나오는 게 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재료로는 많이 쓰지만 은강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수요가 높다고 해서 공부를 마구마구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은 가격이 갑자기 급등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만약에 은에 대한 공급이나 그리고 수요 측면에서 뭔가 건드려서 가격이 떨어지는 요인이 생긴다. 그러면 폭락할 가능성도 크다. 대신 폭락하더라도 이 고점을 보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현재 은에 투자를 하거나 은에 뭔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저는 이번 주 정도 120달러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저는 50% 이상 수익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에는 매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점 참고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삼성전자를 언제 추천을 드렸냐면,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네이버 금융센터 밴드에서 여기 보시면 2025년 6월 18일이잖아요. 이때 제가 삼성전자가 브로드컴 HBM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기사를 봤습니다. 기사를 보고 이 방송된 내용을 보면서 이때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추천하면서 7만전자, 8만전자를 향해 갈 수 있다. 이때가 5만원대였거든요. 그래서 6월 8일이었고요. 그리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추천을 했던 게 언제냐면 그 네이버 카페 김세용 아카데미 네이버 카페인데요. 여기 보시면 8월 7일에도 다시 한번 브로드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테슬라하고 파운드리 계약을 23조 원 가량 맺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파운드리가 가장 그 삼성전자의 아킬레스건이었는데 이걸 테슬라와 계약을 맺으면서 이제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그 흔히 말하는 날개를 달았다라고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카페를 통해서 추천을 드렸고요. 이때는 이제 그래서 보시면 삼성전자는 HBM과 파운드리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섰다. 이제 10만 전자를 향해 출발했다. 내년 최소 9만 원 이상 됐다. 지금 9만 원이 아니죠. 지금 16만 원인데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보면 7만 원 이하에는 꾸준히 사모하라. 밴드에서는 5만 원일 때 6월 8일에도 추천을 했고요.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보면 7만 원 이하에 꾸준히 사모으라고 했고 6만 전자는 몇 년 동안 6만 전자를 다시 보기 힘들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삼성전자를 추천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지금은 삼성전자가 제가 볼 땐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좀 드릴 이야기가 이건 작년에 6월 25일 날 세미나를 했을 때 이야기인데 코스피 5천이 올까? 6월 달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만 해도 3,000포인트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지만 이때 당시에 제가 왜 5,000포인트가 올 수 있었냐라고 보면은 삼성전자 HBM 통과죠. 그리고 또 방산주, 그 AI 백조 시대가 왔고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쟁 상대는 유럽, 중국, 일본,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죠. 일본 별로죠. 그리고 중국은 견제하고 있죠. 유럽은 지금 AI나 이런 것들이 아예 그냥 투자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반도체 주가 상승한다면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같은 만약에 현재 정부가 6월 지방선거를 타겟으로 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해제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물론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는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만약에 지방선거가 힘들어질 것 같아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 풀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주가 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때는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도 그 점 지금은 반도체를 사더라도 이 주식이, 이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부동산이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이렇게 방송을 켰던 이유는 왜 그러냐면 부동산하고 주식하고 엮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부동산의 중심, 계속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부동산의 자금이 주식으로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상승하는 겁니다. 최근에 코스닥 ETF를 그리고 코스닥을 기관 투자자가 사는 것도 개인들의 자금이 코스닥 ETF를 사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결국은 개인들의 자금, 그리고 이 증시에 있는 자금들은 개인들의 자금이 중요합니다. 환율이 떨어지면 외국인도 들어오겠죠. 그럼 더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이 자금 흐름을 이어가는 건 부동산에 있는 자금들, 그 자금들이 꾸준히 주식시장으로 오고 있다. 그런데 만약에 부동산에 문제가 생긴다. 그럼 다시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예전에는 삼성전자 주식 팔고 SK 하이닉스 주식 팔아서 정말 좋은 아파트 샀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은 다 묶였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